코아, 네. 그러니까 즉 중독 과정에서 자라난 성인이 된 네네네.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큰 어려움은 이제 인간 관계를 맺고 좋게 지속하는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우울감이에요.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꼭 우울증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아주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우울함이 있는 거죠. 맨 밑바닥에 흐르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빠지시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거. 예. 익숙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나 저도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제일 오랫동안 보아온 남자 성인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모습에 익숙한 거죠. 처음에 술을 배울 때 가장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맛있는 술을 먹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어느새 술을 자주 마시고 즐겨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중독의 문턱을 넘어서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심한 중독자가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자녀들이 중독자 과정에서 자라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는데 네네네. 실제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익숙해서 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네. 선택해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다른 종류지만 중독에 빠짐으로써 네. 비슷한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네네네. 그리고 또 약간 좀 다른 예인데요. 내가 술을 조절해서 잘 마실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이런 자녀도 계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술에게 그 맥도 못 추고 당했지만 나는 술이란 걸 통제해서 조절해서 마실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직접 보여주겠노라.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봤던 분 중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번갈아서 입원하시는 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는 네 나이 때 아예 술 문제도, 그러니까 술을 마시긴 했으나 술 문제가 없었고 직장 생활도 잘했고 했는데 너는 뭐냐, 이제 너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부터 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았냐 하면서 아들을 막 쥐잡듯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똑같아요. 두 분이 다 단주에 돌입도 못했고 그래도 아드님은 한 2~3개월씩 단주도 하고 뭐 했다가 또 재발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아버지는 아예 시작도 못 하셨었고요. 근데 그런 가정도 보긴 했었어요. 예. 만성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게 네. 많다고 하셨었는데요. 혹시 그 외에도 이런 중독 과정의 자녀들이 겪는 감정상의 어려움,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독 과정에 성인 자녀들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게 제일 이제 어려운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우울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우는 방법도 모르고 운다 해도 충분히 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못하고 일단은 소리 없이 조용히 우는 거에 익숙하고 아니면 울고 있긴 하는데 왜 우는지를 모른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은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를 둘러싼 상황을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항상 긴박하고 긴장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어려서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아주 아이가 어리더라도 말을 해주시라고 하는데 부인들은 되게 아니 그럼 뭐 잘 애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욕구를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걸 또 못하시죠. 왜냐하면 그래 본 적이 또 없으셔가지고 되게 이제 이런 성인 자녀들은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하시고 차분하고 감정 표현 잘 안 하고 이런 분들이라서 그 사람을 사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구나. 뭔가 그 사실은 속에서는 엄청난 그 감정의 갈구가 있는데 그걸 겉으로 표현 안 하시니까 아, 이 사람은 차분한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가 맞춰줘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독자 가정이라는 네. 이 고통스러운 사실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거나 표현하거나 하는 것을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두려워한다, 네, 잘 그렇죠. 하지 못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다른 환경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화를 내는 것도 잘 못하시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고 얘기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고 그렇게 이제 억누르다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어떤 순간에 가면 이제 엉뚱한 데 가서 터지는 경우가 있죠. 흔히 얘기하는 분노 폭발을 한다.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험들도 중독자 가정의 자녀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겠네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죄책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오랫동안 묵혀진 죄책감. 그러니까 그 상황은 자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닌데 이제 술 문제 있으신 분들이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술 취하셔서 자녀한테 네가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네가 뭐 누구처럼 어떻게 했더라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기억도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자녀는 그걸 굉장히 뼛속 깊숙이 받아들여요. 내가 그때 뭐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에 갔더라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중독이 이렇게 깊어진 거는 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그런 그런 신념들을 갖고 있죠.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라고 다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특히나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레질리언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회복 탄력성, 뭐 회복 유연성, 뭐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도 그 어떤 자녀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잘 견디고 잘 극복을 해서 정말 남들이 볼 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돌아보고 인식하고 노출해서 남들하고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공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환경을 극복해냈다라는 거,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독자 본인의 입장에서 네네. 이렇게 본인의 중독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서두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많은 중고등학생인 자녀들, 대학생인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기가 막힌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은 자기가 언제적부터 그랬다고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하신다. 도대체 그 술을 끊으신 지가 이제 되게 뭐 한 몇 개월밖에 안 되실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맑은 정신 차린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자녀인 내가 볼 때는 언제 또다시 그렇게 재발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루하루가 위태로운데 자기 본인에게나 좀 신경을 쓰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언제 들어올 거냐, 어디 있냐, 막 그렇게 챙기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제발 서두르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지나치게 막 죄책감에 몸서리를 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 연민으로 작동을 해갖고 또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를 너무, 그러니까 죄책감으로만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죄책감에 바로 옆에 있는 게 자기 연민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개가 거의 연동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단주를 하실 때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회복되는 대로 놔두셔야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 가깝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고요. 무턱대고 자녀에게 야,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많이 잘못했더라, 뭐 이러시면서 아빠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게 본인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동안 겪었던 수만 가지 일 중에 그냥 하나의, 아버지가 이제 한 번 제정신을 차리고
한 번 나한테 던진 말 한마디에 불과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제가 일했던 그런 그 병원 같은 데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몰라준다고. 부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 몰라준다고. 근데 그들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부인들도 마찬가지세요. 부인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는 선생님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쐈을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서두르지 않으셔야 돼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녀들을 좀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시고,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단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자녀한테 적용을 해요. 몇 시까지 들어와라. 요즘 대학생들더러 9시, 10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러면 애들이 다 코웃음 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인 거예요. 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스마트폰이 왜 필요하니?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맑은 정신을 차려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차라리 술 마시고 자기 정신이 없을 때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맑은 정신 차려보니까 저렇게 나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얼굴에 화장은 왜 하니? 뭐 몇 시에 들어와라. 치마는 왜 그렇게 짧냐?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좀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해 주셔야 된다. 이러시기 때문에 이제 단주에 돌입을 하셨으면은 장기적인 회복을 해 나가셔야 그 관계가 진짜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아나 아코아, 즉 네. 중독 과정에 미성년 자녀나 성인이 된 자녀들이 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나라에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50개 중독 그 관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중독 문제 통합관리센터에서 물론 전국에 50개밖에 안 돼서 어떤 지역은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안타까운데 하여간 그런 곳이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자조그룹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나갈 수 있는 그 알라논이라고 하는 되게 이제 배우자가 나가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알라논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4, 50개밖에 없어요. 그 모임이. 그리고 이제 그 알라논 모임 중에서 그 알라팀 모임이나 성인아이 모임이 전국에 딱 몇 개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실제로 아직 아동인, 미성년자인 네네. 자녀를 키우시는 뭐 부인이라던가 남편 혹은 조부모, 네네. 외조부모가 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취하지 말아야 되는 자녀에 대한 나쁜 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을 조부모님들이 키우시는 예가 많아요. 이제 친조부모거나 외조부모거나.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특히 이제 아빠가 중독인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키우시는 경우에 문제를 축소하시는 거예요. 네 애비는 맘만 먹으면 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뜻인 것 같긴 한데 아이의 입장에서 들으면 공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서로 이런 경우에요. 아빠가 중독인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키우시거나 엄마가 중독이신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키우시는 거죠. 양쪽에서 이렇게 엇갈려서. 그러면 중독인 그 사람을 엄청나게 험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은연중에 화가 나는 거죠. 제일 많은 사례는 그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아니면 이 문제를 축소하거나 부정하고 아니면 아예 방치하고 제대로 아이를 케어 못하고 예. 그런 예가 이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독 과정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들 간에 이렇게 알코올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드러내서 가족들 간에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동한테도요? 네, 예. 그래서 엄마는 아빠에게 계속 치료 받으라고 권할 거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다 얘기할 거다. 이렇게 일단 다 오픈해서 그래서 엄마 굉장히 힘든다. 너도 힘들지. 뭐 이렇게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아빠니까 잘 우리가 견뎌보자 하는 날까지 라든지
사실은 술 문제가 있는 분보다 술 문제가 없는 쪽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술 문제가 없는 쪽 부모가 얼마나 건강하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정말. 예.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정신과의 병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니다는 거. 근데 이제 노력을 많이 하면 술을 끊을 수는 있다. 근데 또 재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전문 병원들도 있더라. 알아보니까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전문가가 있다. 그리고 엄마도 이 분들을 믿기로 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에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늘 좀 따뜻하고 민감하게 대해주시라는 거죠. 아이의 필요에. 그러니까 너가 오늘 힘들구나. 오늘 이렇게 더운데 학교에서 오는 길에 힘들었지. 그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술을 숨기거나 술을 쏟아버리거나 뭐 그런 행동들, 술병에 다른 걸로 채워놓거나. 네. 그래서 막 술 드시는 그분에게 막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려서 요거 한 병을 덜 먹게 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족들은 하루하루의 전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거 한 병을 더 먹냐 덜 먹냐 뭐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알려줘야 되는. 초등학교에 다니거나 네. 혹은 그 이하 연령의 아이들한테도 아버지가 지금 중독자고 네, 어머니가 네. 중독자고를 말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한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중독자다 그런 단어를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술을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다 보니까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병에 걸렸다. 근데 아빠는 지금 그런 상태여서 아빠는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가 필요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계속 그렇게 하자고 권유를 할 거다. 아빠가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간에. 그리고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다 말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아빠는 자꾸 술을 좋아하는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아빠 스스로 헤어나오기는 참 어렵다고. 네.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사실 다 설명해주지 않아도 돌아가는 그렇죠. 눈치로 좀 사실 알게 되는데 그럼요. 그런 경우에도 직접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나요? 예. 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쓸데없이 아빠를 미워하게도 안 되거든요. 예. 병으로 봐야지 좀 덜 미워하게 되고 그래야 나중에 단주를 해도 관계 회복도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인간이 잘못돼서 그런다든지 인간이 뭐 어째서 그런다 이렇게 되면은 자녀가 정말 자꾸 도덕적인 시각으로 그 중독자인 아버지를 보면은 나중에 관계 회복도 어렵죠. 이번에는 아코아 중독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술로 선택하는 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화날 때 술을 마셔. 우리 아버지는 일이 안 풀릴 때 술 마셨어. 우리 아버지는 뭐 어쩔 때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술을 선택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 문제 해결 방법에는 술이 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합리적인 게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보아왔던 방법 중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효과가 높았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감정을 술로 하시려고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아쿠아이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아쿠아라는 점을 좀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버지가 중독자였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나도 상처받고 컸다는 걸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 오픈하고 근데 그 오픈하는 사람이 중독 문제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 3, 4년 이상 하고 나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 마음의 저 밑바닥에서 오는 어떤 자유로움 같은 거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부터가 굉장한 어려움이기 때문에요. 네. 인정을 하고 나면은, 인정을 하는 그 중간 과정에는 내가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네. 내가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술을 심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도 잘 다니니까 네네. 나는 문제가 없어 라는 이게 진짜인지 내 안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네네. 중독 가정에서 자란 성인이 된 자녀들 네. 회복을 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상처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늘 예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노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활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의 필요가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아직 성장 못했던 걸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성인 자녀로서의 내 문제를 조금씩 바라보고 이렇게 마주 대하고 이런 게 늘 잘 돼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문제를 알수록 더 두렵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그래도 해 나가다 보면 점점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늘 이 성인아이로서의 회복 과정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과정으로 막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좀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관련된 책을 읽으시는 거나 영화를 보시는 거나 글을 쓰시는 건데, 글도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주 두꺼운 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치면 면이 2개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 면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예를 들어서 8월 5일이면은 이쪽 면에다가 오늘 8월 5일치 일기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일기는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걸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오늘 하루의 감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성찰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매일 쓰시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쓰시는데 또 한 장 넘겨서 또 이쪽 면에만 계속 써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쪽 면이 계속 남잖아요. 그럼 이쪽 한 바닥은 2017년도 일기를 쓰는 거죠. 작년 비슷한 시기에 썼던 것들을 보면서 작년에 내가 나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되돌아본 거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두꺼운 대학 노트 같은 거 한 권으로 2년의 일기를 그런 식으로 써 나가다 보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는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들여다봤었고 그거를 어떻게 남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으나 못했거나 아니면 사실은 공유를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요만큼밖에 오픈을 못했거나 이런 내 자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올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로부터 한마디 듣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나는 거죠. 내가 나의 나아지는 과정을 작년과 올해 달라지는 그런 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으시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끈을 놓지 않고 해나가시면은 분명히 성장하는 자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중독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직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중독의 악영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셨을 것 같고요. 혹시 중독 과정에서 자라나신 성인 자녀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오늘 강의 정리하시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 동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신 문제를 도덕적인 잣대로 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런 문제로부터 회복해내시는 게 값어치 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을 해내신 분이 또 더 많은 그런 자녀들과 성인 자녀들을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보다는 그 문제나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더 잘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성인 자녀의 문제나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의 성장 과정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신 분들이 많이 좀 앞으로 더 나오셔서 그런 문제를 현재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